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임업 경영학 담당 어상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업직이나 또는 농촌 지도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용어적인 개념과 더불어서 요 용어가 일본식 한자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현대 용어로 다 바꾸겠지만 그렇지 못할 것은 한자의 개념을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이 좋은 결과 있도록 하고요. 요새 그 최근까지 시행되는 경영을 갖다 보면은 이 임업 경영학이 어떻게 출제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을 갖다가 우리가 좀 보면은, 그럼 이 출제 경향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그죠? 대책. 그러면 이 출제 경향을 알려면 임업 경영학에 뭘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목차 정도는 인식을 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차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출제 경향이 어느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지해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그 교재의 관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어 정의가 되어 있기 전에 목차를 먼저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1장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산림자원과 임업경영 이 말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 봅시다. 자, 여기는 그렇게 출제 경향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빈도수는 참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임업이라고 하는 것에 임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산림이란 주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기초가 되는 소위 총론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산림 소유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에 따라서 우리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걸 갖다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단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임업경영입니다. 임업경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산림에 대한 목재 생산이라든가 이런 산림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알겠죠? 거기 노동을 투입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생산물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임업 경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임업 경영학의 가장 모티브가 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주체, 요걸 갖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체가 뭐고 거기에 대한 대상이 뭐냐. 그래서 이 주체에 따라서 국유림도 있겠고요. 공유림도 있겠고 사유림도 있겠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의 제1장의 것은 거의 출제 빈도수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태까지 모든 그 시험을 제가 종합 결과 해본 결과 낮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용어적 개념이라든가 또 주체적 개념을 갖다 명확히 파악해야 되니까 바로 이것을 좀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2장에 보면요. 제2장에 보면 임업 경영의 특성과 경영 요소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럼 여기 보니까 임업 경영의 특성과 경영 요소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들 것은 바로 이 특성에 대한 것이죠. 이런 것은 시험 문제 출제될 때, 우리가 특성에 대한 개념들, 그러니까 어디서 유래가 되는 건 결국 임업이라고 하는 산림 자원, 산림이라는 데서 유래되는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꼭 파악을 해둬야 되겠다. 이걸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가서 경영 요소. 자, 그런 대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 특징이 있어야 그거 가지고 이제 뭘 하죠? 조직을 할 거 아닙니까? 조직을 통해서 경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제3장이 임업 경영 조직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임업 경영 조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 이 임업 경영 조직은 우리가 전체의 비준으로 본다면 아마
네 번째, 세 번째 정도의 비중이 높은 그러한 비중으로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제되는 경향을 본다 해도 그럼 가장 많은 것은 바로 뭐였는가? 이 임업 경영을 하려면 조직을 통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경영의 조직, 원칙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대개 보면 세 번째 정도 문제 비중이 높은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꼭 모든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는 건 요겁니다.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임업 경영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업과 관련되는 시험 문제를 보신다. 그러면 바로 요 내용을 가장 중점 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의 우리가 비준도로 따진다면 왜 이게 가장 높다 그랬냐? 바로 전체의 출제의 비준도로 따진다면 23% 정도가 대개 그 1900년대서부터 그러니까 1990년대서부터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1999년도 또 2000년도까지 오면서 2010년 여기까지 오면서 대개 이게 23%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그러면 단일한 과정 속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임업 경영계획 소위 우리가 쓸 때 이거와 관련된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영림계획.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림계획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림계획과 관련되어 있으면 역시 법적인 측면, 여기는 나름대로 여러분들 알 것이 법적 측면도 꼭 고려해 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경영을 했으면 요 내용 가지고 뭐가 필요하겠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업 경영 관리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임업 경영 관리라는 것은 이 임업 경영 관리가 있는데 이 임업 경영 관리는 한마디로 뭐였어요? 경제적인 합리성. 이 경영을 하다면 무엇보다도 경제적 합리성 이걸 초과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따른 우리가 생산 함수 또 시장을 갖다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생산 함수에 따라서 이 임업시장에 대한 육성책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도 이 시장성 요거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6장에 해당한 것이 임목 측정입니다. 우리가 임목 측정에 관한 사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목에 측정하는데 이건 우리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데 계산 문제는 주어진 공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주어진 문제에다가 충분히 대입해서 누구나 풀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임목 측정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재적이 있겠고 재적 측정. 그래서 임목의 재적 측정이 있겠고요. 나가서 또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의 임목의 수령, 즉 연형이라고 그러죠. 연형 측정이 있습니다. 또 요 사이는 기계화됨에 따라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항공 측정 같은 경우 소위 항공 사진 측정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항공 사진 측정 이런 것에 의한 우리가 측정을 해서 산림을 측정하는 관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여기는 생장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임목 측정에서 무엇보다든 건 생장량을 측정한다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부분 이런 계산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분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요 파트에 해당하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가 있냐면 산림에 대한 평가죠. 자, 그래서 역시 산림평가 역시 우리가 봤을 때 계산과 관련된 문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갖다가 볼 때 있어서 임업경영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 대부분 공통적인 수업 문제 대상이 되는 제목들이 이렇게 다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건 이 중에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임업 경영계획과 관련된 들어있어요. 이렇게 목차를 나열했지만 실상적으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여태까지 출제된 걸 본다면, 자, 임업경영계획 중에서 영림계획이 가장 높습니다. 무슨 계획? 영림계획.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높은 그러한 출제의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림계획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다.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가서 그 산림을 조사해서 산림에 대한 생산, 산림 생산 나가서 세 번째는 임업 경영, 또 나가서 이제 임업 경영에 따른 뭐가 있어요? 조직. 그 출제의 빈도수는 이런 빈도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두시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또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략적인 이 출제 경향에 따라서 요구했죠. 그래서 어쨌든 왜 이 단원을 갖다 얘기한 거냐? 이것을 알아야 그 이해력이 요구되는 문제를 흐름을 통해서 파악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빈출되는 단원은 그 출제가 계속 예상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총론에서는, 총론이라고 많이 쓰죠. 총론에서는 우리나라 임업경영의 주체. 자, 다시 한번 이제 절대적으로 본다면, 자, 우리가 거기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 총론에 보면, 자, 중요한 것이 임업 경영 주체. 제가 1장에서 얘기했죠. 임업 경영 주체. 누가 경영할 것이냐, 소유가 누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 경영 주체, 또 거기에 따른 경영 목표.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임업 경영의 특성.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임업 경영의 특성이랬죠. 자, 이 임업 경영의 특성 중에서도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잘 좀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기술적, 경제적 특성입니다. 이거는. 이 특성이 시험 문제 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국유림이 있고 소유에 따라서 국유림이 있고 사유림이 있죠. 그럼 그 국유림과 사유림에 대한 경영 상태. 이런 것들이 대개 지방이나 기타의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유림과 사유림의 경영 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임업 경영 형태, 임업 경영 형태. 그래서 임업을 갖다 경영하는 형태는 대개 어떻게 볼 수 있냐? 주업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주가 되느냐, 주업적이냐, 아니면 이걸 갖다가 부업적이냐, 아니면 겸업으로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업이냐, 부업이냐, 아니면 겸업으로 하느냐, 이런 형태의 경영.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가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산림에서의
임령을 어떻게 구성되고 있느냐. 그게 나무의 수령이죠. 나무의 수령 구성. 그래서 임령의 구성 형태.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경영 분석 방법. 자, 이런 부분이 대개 어디서 나타나면 총론 분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 대다수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경영, 즉 경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왔을 때 그 살림에 대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영이겠죠. 살림을 갖다가 경영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임업경영 지도원칙이 필요합니다. 임업경영 지도원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임업경영 지도원칙. 그러면 그 외에 따른 지위와 어떤 사정 방법, 또 나아가서 우리가 법적 상태의 요건, 또 수확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자, 수확하는 걸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는 비용에 따라서 어쨌든 이윤을 창출할 거예요. 경영에는. 그럼 그때 사유림과 공유림과 또 우리가 왔을 때 국유림의 그 시기점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왜? 임업이라는 것은 경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짧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기간 일이죠. 이런 형태가 우리가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확 조절에 대한 조절법의 이 종류가 여기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실시할 거냐? 요령과 특징,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경영 편성 절차라든가 또 우리가 왔을 때 땅에 대한 지황 또는 임황 이런 걸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는 땅에 대한 거, 우리가 일반적인 지황, 또 임황.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살림을 갖다가 뭐 해야 되겠어요? 살림을 평가해야 되겠죠. 그 살림 평가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대상. 그래서 살림 평가에 대해서는 살림 평가에 대한 대상이 있어야 되겠고, 그 평가의 대상에 따라서 임업의 이윤이 있죠. 우리가 그 임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윤을 갖다가 저리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하면 이윤을 갖다가 저리로 지원해 주는 거. 또 임업 평가 방법. 평가 방법. 또 임목 평가 방법. 임목 평가 방법.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살림의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살림 피해에 대한 평정, 목적, 종류. 그럼 살림 피해라는 것이 가장 뭐를 갖다 의미할 것인가? 그러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뭐 기상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우리가 봤을 때 뭐가 있어요? 살림의 화재, 그렇죠? 산불 이런 형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정, 목적, 종류 이런 것이 살림 평가에서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그 정리해 줘야 될 것이 뭐에 대한 사항이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되느냐면 일반적으로 임업 경영 계산, 살림 정책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업 경영 계산 및 살림 정책에 대해서 필요하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업 자산을 갖다 어떻게 분류해서 평가할 것인가? 요거 내용과 또 그리고 임업 자산의 분류 평가.
두 번째는 임업 경영의 손익계산. 그렇죠? 또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산림의 그 소유의 구분 형태. 우리나라 산림 소유의 구분 형태. 나가서 이제 산림 행정기구. 그 다음에 이제 보안님 있죠? 이 보안님의 지정, 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 법규. 이런 형태가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껏 제가 얘기한 것은 한 해 출제 경향과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파트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1장서부터 서론에 있는 총론서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교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 1장 같은 경우 보면 산림자원과 임업경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림자원과 임업경영인데 그러면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산림자원 어떤 기초적 현황을 갖다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산림은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는 걸 봐줘야 되겠죠? 그러면 산림을 갖다가 구분한다. 그럼 이 산림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냐? 자연이냐 인위적이냐? 소위 우리가 쓸 때 인위성 여부. 그 인위성 여부에 따라서 산림을 갖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위적이지 않고 인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인위적이지 않는 것은 자연적으로 씨앗이 뿌려져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자연적으로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천연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천연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자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그럼 전체의 산림 중에서 우리가 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조림할 수 있는 인공림이 많겠어요? 아니면 여기 천연림이 많겠습니까? 자, 묻는 사람이 바보겠죠. 자, 그러면 무엇이 많다면 이 천연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직까지도 이 산림의 세계의 전체 산림의 80% 정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여기는 인위성이 없다 하는 얘기는 자, 이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뭐 했어요? 뿌리거나 심어서 조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내용을 뭐라 볼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그럼 인공림. 자, 이거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가서 심어서 그 조성하는 거죠. 자, 조성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80%로 이건 20%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위적인 여부, 즉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냐 아니면 조성했느냐에 따라서 천연림과 인공림. 그럼 뭐가 많다? 아직까지도 천연림이 많다 볼 수 있어요. 천연림이라 할 때는 임업경영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사실상 봤을 때는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천연림이라 할지라도 베어가지고 임목 생산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타산 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산림, 세 개의 산림 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세 개의 산림 현황을 갖다 본다면, 자, 이게 좀, 시대가 좀 지나갔지만, 우리가 이제 통계에 대한 것을 본다면, 소위 세계 식량기구, 우리가 파워라고 그러죠. 여기에 세계 식량 농업기구죠. 자, 여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세계의 산림 면적의 대개 34억 헥타르. 34억 헥타르. 헥타르. 그래서 이 34억 헥타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전 세계죠. 전 세계 중에서 대개 후진국일수록 뭐라 하죠? 저희들이 뭐다 씁니까? 우리가 뗄감을 쓴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러죠? 오히려 있는 천연림이든 뭐 인공림이라는 거의 밑으로 갈수록 할 수 없겠고, 그러면 천연림은 자꾸 줄어들겠죠. 근데 거꾸로 이 산림을 조성하는 유럽 쪽에는요, 이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건 그대로 있는 거고, 이게 늘어남에 따라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산림 면적이 유럽만 증가하고 있어요. 자, 어떤 거,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인데, 자꾸 줄어들지만, 이걸 증가시키면서 어디만 늘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봤을 때, 유럽만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그런 대부분 보면 가장 큰 의미가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유럽을 제외한 후진국이라든가, 후진국은 이걸 할 수는 없겠고 이거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소비적인 형태로 쓰다 보니까, 또 개발도상국도 이런 거 가지고 용재, 뭐 가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또 건축물의 재료로 쓴다든가 이런 형태들이니까 점차적으로 다른 데는 다 개도국 같은 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줄어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세계 전체 산림의 축적은 어느 정도 축적됐느냐 했을 때 1100억 세제곱미터 요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이렇게 급속히 감소되는 것은 개도국이 가장 급속히 감소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급속히 감소되고 있죠. 그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동남아의 경우 산림 보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브루나이라든가 이런 곳들에도 거의 다 뭐합니까? 이걸 갖다가 배워가지고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수입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런 형태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계의 것 중에서 대륙별이 아니라 이제 반구별로 봤을 때 남반구와 북반구로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그런 거 봐줘야 되겠죠. 그러면 대개 어떤 지역이 많이 갖고 있냐, 북반구 중에서도 선진국이 거의 갖고 있는 것이 60% 정도를 갖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선진국에서. 자, 그래서 이 지역이 60%. 그래서 그거는 전체의 축적의 50% 분포가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냐? 이 남반구에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남반구에서 갖고 있는데 되게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그 태평양 지역, 즉 개도국에 분포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북반구가 산림 현황이 더 높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율도 역시 마찬가지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에 따른 구분이랬죠. 자, 우리가 소유에 따른 구분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있냐? 국가가 갖고 있으면 국유림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 소유에 따라서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면 크게 따라서 국유림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국유림. 그러면 이것은 약자로 쓰겠습니다. 국유림. 즉 나라가 갖고 있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국유림이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를 갖다 볼 수 있냐면 나름대로 이제 사유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있어요? 사유림. 그러면 지금 얘기는 전 세계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세계 중심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국유림과 사유림 중에서 뭐가 많겠습니까? 국유림이 많습니다. 이게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국유림이. 그러면 이러한 그 국유림이 많은데요. 이 국유림이
그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역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구나 볼 수 있어요. 몇 퍼센트? 60% 이상. 그러면 국유림 가운데서도 어디서 많이 갖고 있느냐? 이 국유림 가운데서도 어디서 많이 갖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와 소위 우리가 쓸 때 공산 사회주의 사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많이 갖고 있어요. 이들이 거의 많이 소유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많이 갖고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밖에 이제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이런 개도국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진국의 경우는 어떤 경우를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냐 봤을 때 이제 선진국. 자,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빼놓고 나서 이 소유했다는 것 중에서 이제 뭐가 있느냐? 이 선진국을 한번 봅시다. 여기 선진국을 기점으로 해서 본다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반적으로 사유림과 국유림 중에서 어느 게 더 많을 것이냐? 자, 여기는 공산주의는 국유를 강조한다 그랬죠? 그러면 오히려 선진국은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공유림과 사유림 있잖아요. 그럼 비중이 어느 게 더 크다고 볼 수 있냐면 밑에 비중이 더 큰 겁니다. 사유림이 더 커요. 왜? 소유를 갖다가 인정하는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대개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으면 일반적으로 국공유림은 하나에 30에서 35%, 40%까지 대개 35에서 40%까지가 바로 뭐라고 쓰면 국공유림이고, 그러면 거기에 반대적으로 사유림이 대다수 어떤 경우를 뜨면 50에서 60%가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0에서 60%. 그러면 요와 같이 가져가면서요, 특히 우리가 했을 때 국유림, 공유림 합쳐서 이제 국공유림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갖고 있으면 공유림, 지방 자체가 갖고 있으면 공유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유림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공유림, 국공유림은 사유림과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 선진국의 경우는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경영의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영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개 선진국의 경우에서 이렇게 사유림 가져가는데, 우리나라는 뭐 어쨌든 그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이제 선진국 형태로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사유림이 좀 많습니다. 경영 목적이 달라요. 국유림보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공익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 사유림은 재산성과 더불어서 뭘 합니까? 대개 사유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거냐? 뭐 독립가가 많이 갖고 있는 건 없어요. 나무를 경영해서 가져가서 하는 사람을 독립가라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요, 봐봐요. 우리 종산 있어. 이런 말 하죠. 우리 선산 있어. 이런 말 하죠. 그럼 종산, 선산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따지고 보면, 묘지, 나아가서 재산. 알겠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에 의해서 다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경영 목적이 다르다는 것에 보면 사유림이 이렇게 많이 가지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경영 목적이 어떻게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봐줘봐야 되겠죠.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자본주의 국가, 특히 이제 여기 아까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유림이 많다는데,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살림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뭘 갖다 강조하게 한 거냐면 공익성 강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공익성을 강조하는 거다. 그래, 공익기능. 그럼 공익기능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경영 목적이 공익기능이라는데 그 공익기능이 도대체 뭐냐? 그럼 첫째는 어쨌든 궁극적 목적은 임업 생산에 있습니다만, 무슨 생산? 임업 생산에 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임업 생산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임업 생산에 있지만 부수어로 그거보다는 이쪽을 더 강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익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느냐? 왜 과거에 보면 사방사업 같은 걸 왜 했느냐? 조림사업을 왜 했느냐? 자, 우리 6.25를 겪으면서 삶이 다 황폐했죠. 녹색 사업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속에서 어떤 거냐? 자, 맨날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돼가지고 하천이 범람하고 각종 산사태, 홍수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공익적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 토사 유출 방지. 뭐를 갖다 방지한다면 토사 유출을 방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 유출 방지. 또 나가서 홍수 조절. 그럼 이 홍수 조절이라는 것은 사익이요, 공익이요? 공익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구나. 또 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요, 봐봐요. 우리가 소위 이것이 나무가 없는 산을 갖다 우리 민둥산이라고 그러죠. 민둥산. 민둥산은 비가 오면 쫙 흘러내서 한꺼번에 밑에가 다 고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조림이 이루어지면, 조림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부수물이 있다면, 부산물이라고 그러죠. 그게 있다면, 비가 오면 여기에 스며들어서 한참 있다가 일로 가져가죠. 그럼 또 이 나무가 갖고 있는, 각각의 나무가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물을 가두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걸 갖다 뭐래요? 나무도 댐의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뭐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수원 함양이라고 그러죠. 수원 함양의 목적이 있다. 수원 물을 가둬버리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베면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가 봤을 때 또 뭐 다른 사익적 목적에 쓰는 것 외에도 있겠지만 또 나가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러면서도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봐요. 요새 보면 건강 때문에 도시도 개발하지만 개발을 갖다 다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완충 녹지에 나무 심습니까? 안 심습니까? 심죠. 여러분, 가로수 괜히 심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건강, 또 휴식, 이런 거와 관련되겠죠. 그래서 국민의 휴식, 건강, 이거와 관련된 거예요. 이런 관련됐단 말이야. 또 나가서 동식물을 갖다 보존하는 거. 어쨌든 나무가 이 동물도 보호할 수 있어요. 왜? 거기서 이루어지는 산물 가지고 다 채식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임업 생산을 기점으로 한다면 이거는 사익의 입장에서, 사유림의 입장에서 보지만 이걸 강조한다는 게 이게 바로 뭐랬어요? 공익이다. 그래서 경영 목적이 또 다르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국유림은 이러한 무슨 성을 갖고 있다? 공익성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국유림이 많다, 적다? 오히려 적다. 대신 사유림이 많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계 산림 현황에 이제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 세계 산림 현황에 문제점이 많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산림 현황의 문제점. 세계 산림 현황의 문제점이 바로 뭐냐?
봤을 때, 근본적으로 보면, 국민이 갖고 있는 산림자원, 국민 1인당 산림자원. 요것이 북반구와 남반구, 소위 선진국과 후진국을 비교해 봤을 때 엄청 큰 차이가 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평상적으로 북반구는 대개 선진국, 남반구는 개도국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있겠는가 보게 되면 그 산림 면적에 얼마 정도 있냐면 북반구가 우리가 그 선진국에 비해서 남반구의 지역의 경우는 산림 면적의 얼마? 3분의 1. 또 산림 축적의 2분의 1 정도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분포의 차이가 있어요. 분포 차이. 이거는 이제 남반구와 북반구를 갖다 얘기했죠. 남반구하고 북반구를 갖다 얘기한 것인데 차이가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분포는 어느 쪽으로 분포되어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북반구와 남반구 차이는, 북반구는 침엽수가 많습니다. 침엽수가 많죠. 남반구는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 북쪽으로 갈수록 나무들이 어떻게 돼? 잎사귀가, 그렇죠? 그런데 남반구 같으면 널찍널찍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남반구는 화렵수가 많아요. 분포가. 이런 차이가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용도상 지역적으로 목재 공급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것은 목재 공급에 불균형을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차이가. 대개 침엽수는 되게 단단하죠. 화렵수는 되게 어떻습니까?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런 형상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목재 소비의 차이가 있어요. 목재 소비의 차이가 있다. 그럼 이 목재 소비의 차이점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북반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진국이죠. 대체연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새 나무 해서 겨울철이잖아요, 그죠? 난로로 떼는 데가 거의 없죠. 뭐래요? 석탄 떼는 데가 거의 없죠. 이제 천연가스, 그렇죠? 이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목재 소비가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되고 있지만, 알겠죠? 그 증가하는 데 의해서 산림 면적이 감소되지만 안정된 목재 공급이 어려울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에 따라서 목재 소비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증가하면 목재 소비 역시 증가가 돼. 그러나 남반구, 북반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럼 결국 이때 인구에 따라서 목재 소비가 증가하니까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이 목재의 공급이 불안정,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다음은 개도국에서는 대개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가 봤을 때 앞서 제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 있다. 개도국은 이 나무를 갖다 빨리 뭐 할 수 있어요? 가서 연료용 뭐로다 쓴다? 신탄재로 채취한다. 볼 수 있어요. 그 여기 봐요. 연료용 신탄재가 뭡니까? 신탄재라는 개념이. 자, 신탄재라는 것은 뭐를 갖다 볼 수 있어요? 그 신탄재라는 말은 뭐 수출 갖다 굽는다든가, 우리가 왔을 때 수출 굽는다든가, 아니면 땔감을 갖다 쓴다. 그러니까 연료용 땔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신탄재라는 게. 그래서 이런 그 신탄재로다 채취한다든가, 채취가 늘어나고,
채취가 늘어나고, 또 개두공은 오히려 이 산림을 개간해 가지고 뭐로 바꿔요? 농지로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을 개해서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무질서한 화전 경작이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또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서도 대기 오염과 관련된 산성비에서 산림의 황폐화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 중에서 어쨌든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본다 할지라도 벌채량은 아직도 절반 이상이 뭐로 다소요? 연료로 소모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연료. 그래서 연료로 소모되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관점에 대한 것이 일반적 형태에 대한 개념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좌는 이 세계 현황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것을 갖다 나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산림의 효용에 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